근데 그 생산성을 그거를 고려하시는 게 좀 신선해요. 이 말이 내가 예상한 대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물론 실패하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이 주위 3만을 긍정하는 게 조금 더 많은 작업들을 활성화시키고 뭐 좀 더 나은 논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본인의 생각이 앞서지는 않으세요? 이게 약간 되게 어떤 인식론의 차이,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거 아니지만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는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을 다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교차 검증이 안 된 거니까. 그게 왜 틀리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떠오른 거잖아요. 어느 날 번뜩 영감처럼. 네. 그러면은 근데 무언가 그 이전부터 뭔가가 쌓여왔기 때문에 어떤 지점으로 돌출돼서 나온 거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항상 내가 이 생각했는데 이건 조금 높은 확률로 틀렸겠지?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찾아보자, 이렇게 사고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근데 저는 그러실까?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 전혀요.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네? 하는 발견이 있지 않아요? 있으시죠? 그쵸. 근데 그러면은 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쵸.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네. 근데 그걸 틀렸다고 말해버리니까. 그쵸. 너무 과하게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항상 결론은 그래서 첫 생각이랑 되게 다르게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좀 기뻐요. 약간 다르게 났을 때. 근데 그게 완전히 의견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가 많고,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성향이 아닐까요, 이런 게. 자기 부정을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저 그런 게 좀 재밌는 거. 재밌다는 게 어떤 점에서? 그냥 짜릿함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가 역시 난 잘못 생각했고 네. 세상에 더 나은 것들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런 과정이 전 되게 재밌다고 느껴요. 그래서 글도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쓰고 싶은 글을 안 쓴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글은 뭔가가 되게 추상화된 글을 사실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막 되게 뭔가를 직관에 의지하는 글을 좀 추상적인 논의들을 다루는 거를 좋아했던 편인데 요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있네요. 제가 느끼기로는 추상적인 글을 쓴다는 게 더듬으면서 그거를 모으는 차원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글을 쓴다는 거는 하나를 집어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다른 것과 연결시키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가 여전히 더 좋으신 거예요? 항상 그런 거를 쓰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데 몇 번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한테 항상 되게 트라우마적인 경험으로 남은 거예요. 결과물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점점 더 교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시는 연구서들이 되게 깊이 있는 책들을 위주로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글들이 대부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글들이잖아요. 네. 되게 촘촘한 글을 주로 다루시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저 약간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 글을 누가 읽었을 때 레퍼런스는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다는 것 정도는 얻어가면 좋겠다. 이게 되게, 근데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제가 자기 부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재민님이 읽으셨던 글 중에 가장 강렬하게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 사실 그 푸코 글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특히 푸코의 강의록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내가 뇌를 좀 돌아가게 만들고 싶어 이럴 때 항상 읽는 것 같고. 그게 너무 방대하지 않아요? 느낌으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집단 오찬도 하시고 지금 앱스도 하시고 이렇게 좀 여러 명이서 함께 꾸려나가는 그런 웹진의 형태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의 동력이나 장단점은 뭐가 있어요? 집단 오찬을 시작을 할 때는 그것도 제가 했다기보다는 그때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때 젊을 때니까. 그리고 당시에 약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생공간 시기였고 블로그도 그때 되게 많이 생겼고 공간도 많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막 에너지가 있는 시기다 보니까 저희도 근데 그게 동력이 됐고, 그중에 또 그 같이 하던 정강산 씨라고 계셨고 또 권슈 평론가라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좀 글을 잘 써가지고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다기보다는
약간 많이 회자되고 네, 회자가 되고 했었어요. 몇 그래가지고 분이서 하셨어요? 집단 오차는? 근데 사실 되게 많았어요. 8명 넘었을걸요. 근데 그 8명이 다 원래 알던 분이었어요? 학교에서 그냥 동아리 활동하던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앱스는 주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지금 김여명 큐레이터라고 계신데 네. 그분이 리더 역할을 해주고 있어 사실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앱스 구성원들은 사실은 일을 되게 다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네. 약간 리더의 말에 다 잘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모여진 거예요? 여명님이 다 모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원래는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당연히 확장시키고 커리어 패스를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어요. 집단 오차는 할 때도 내가 이걸 해서 평론가로 되겠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앱스에서 지금은 저는 기금 안 받고 책임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이거를 더 길게 좀 이끌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함께 하자라는 쪽으로 좀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그래서 수익 활동은 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가 직업인으로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네. 건네고 이거를 우리가 하고 싶다는 이유를 갖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그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일을 하면은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 일을 직업 바깥에서 함으로써 뭔가 그 되게 이상적인 어떤 상태를 그나마 좀 만들어 보자라는 욕심이 큰 것 같아요. 칭찬을 왜 더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저요? 네. 왜냐면은 저는 진짜 모든 글들이 다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약간 제가 좀 믿을 수 있는 네. 사람들의 글은 네.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찾으면 되게 구체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비평의 언어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허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종종 받거든요. 그거를 되게 똑같은 내용인데 칭찬의 언어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쁘게 말하기. 예. 너무 그랬나요? 근데 그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게 말함으로써 네.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네. 굳이 막 그 무슨 대법관들처럼 서로 비평하는데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약간 자기 반성인데 제가 어렸을 때 비평을 할 때는 되게 날카로워야 되고 막 판단해야 되고 평가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약간 그 막 웃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태도적인 측면에도 되게 많이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더 많은 글에 대한 더 많은 긍정적인 평가와 근데 긍정적인 평가와 날카로운 평가가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때 코랄 모임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소셜미디어 우울감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SNS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SNS를 전시를 봤는데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근데 그걸 보고 약간 일을 주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효능감이라고 해야 될까 커리어적으로 뭔가 계기가 되어준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 또한 5, 6년 전? 그러니까 SNS가 되게 어떤 그 경계선에 있었을 때 이야기고 네. 지금은 완전히 어떤 문법이 갖춰졌잖아요. 대형 채널들이 등장했고 그러니까 미술도 이런 언어를 써서 이렇게 홍보가 가능하구나를 알게 되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은 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느끼기에는 긍정적인 방향의 정보 가공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단지 그 SNS 문법을 구사한다는 이유로 뭔가 존재감이 생길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미술의 어떤 영역에까지 들어오게 될 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압박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을 네가 아니면 너의 어떤 결과물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시성을 높이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법을 참조해야 돼라는 모종의 무언의 압박이 생기게 되고 근데 이 순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과 번뇌와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미술을 하는 게 일 이상의 일이잖아요. 일이긴 하지만 근데 SNS에 뭔가 올리는 것도 사실은 그 일 바깥의 것이었는데 이게 되게 그 프리레이버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무임노동의 차원에서 일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SNS를 하는 것도 되게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되게 모순적인 상태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또 SNS를 아예 안 써버려 이러면 또 그게 되게 캐릭터가 있거나 아니면 좀 안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막 진짜 처음 데뷔한 작가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샌가 내가 이미 그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한 2, 3년 전부터는 그냥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버린 것 같아요. 미술을 넘어선 시대적 조건이 있는데 미술이 알고리즘에 저항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술이 알고리즘을 활용하거나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거죠.
저는 그때 코랄 글 쓰면서 찾아봤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술이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항상 SNS에서 검열되기 쉬운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체라든지 아니면 퀴어적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팔레스타인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걸 하면은 차단되고 삭제되고, 그 억압 사실을 이제 퍼뜨리고 가시화를 할 때 오히려 SNS 논리에 의지해서 가시성의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미술 자체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본연의 어떤 동시대 미술의 어떤 나름의 급진성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용하되, 그것이 어떤 마찰을 일으킨 순간을 이렇게 유포하는 방식은 좀 그걸 하이제킹해서 논리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뭔가 그 가능성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까 이제 SNS와 회화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회화가 SNS의 그 일상화와 함께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되는 지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술을 싫어하는 측면, 그러니까 신기술 싫어하고 좀 멀리하고 싶어하고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고, 그런 측면과 그리고 기술을 오해하고 잘못 인식하는 시점, 그러니까 막 혐오와 분노도 기술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왜 러다이트들이 맞았는가라는 버스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네. 한국어로는 하이테크 러다이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거기서 그 러다이트들의 역사를 되게 진지하게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동안 러다이트들이 그냥 기술 혐오자나 아니면 무식해서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기술을 싫어했던 사람들로 역사가 되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었고 기술을 그 자기의 진짜 기술을 사용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해도도 높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기술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한 게 그 자체로 기술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기술의 역사에서는 항상 선현적 진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 의한 감속도 항상 있어 왔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은 항상 발전해 왔던 거다. 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 조금 더 그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화는 최근에 형상회화, 구상회화 전시가 되게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싹 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보진 못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쉽게 말하는 법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SNS가 아니라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프리즈 임박과 그 한국에서도 이제 회화가 팔리게 됐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또 막 졸업해서 회화하고 막 갤러리 다니고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하시는 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년 전에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K-옥션 이런 데서 팔리는 게 아닌 컨템포러리 회화 작품이 팔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진짜 뭐 선택받은 어떤 사람이거나 아니면 SNS의 영향도 있지만 시장의 영향도 있다라는 게 가장 쉬운 답인 것 같고, 근데 또 페인팅이라는 게 소셜미디어에서 그렇게까지 유리한 매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 디지털 아트나 아니면 그 되게 그 파인한 패션 화보들에 비하면은 회화가 갖는 어떤 이미지적 힘이 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SNS에서.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그다지 강력한 이미지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회화가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회화의 매체성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화는 죽었다 아니다 죽었다 아니다 이거를 한 서클로서 반복해오는 그런 어떤 역사적 성격을 갖는 매체가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특정 시점 이후에 되게 비평적으로 담론화된 회화의 그 역사적 성격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즐겨 참조하는 논문 중 하나는 그 이브 알랭부아가 쓴 애도의 임무라는 글인 것 같은데, 거기서는 아예 회화의 임무 중 하나가 애도하는 거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회화가 사실은 저는 그 매체적으로 좀 많이 그 진단되지 않은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신데요? 지금이요? 지금은 더 넓혀서 역시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회화를 더욱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회화를 관계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봐요? 공간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회화가 유통되는 근데 이건 제 말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조슬릿의 말을 따라 읊을 뿐인 것 같아요. 페인팅 비사이드 셀프에서 언제나 회화는 이제 확장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근데 저는 재민님 말이 궁금해요. 저는 그런 편이에요. 회화 작가가 어떤
어쨌든 그냥 그리는 게 아닐 거다. 이 사람도 뭐를 보고 뭐를 느끼고 감각하고 경험하고 삶을 살고 노동하고 하는 관계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에도 그게 당연히 나타나고 거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고 누구한테 팔 건지 말 건지 SNS 할 건지 말 건지 선택 과정에서 그게 다 드러난다. 회화 안에 그게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편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 생각하고 싶은 편은 뭐예요? 그래서 회화를 전 단일한 매체로 볼 수 없고 이거를 난 다 때려박아서 회화가 그거를 진짜 다 보여준다고 말하고 싶어. 그걸 다 보여준다는 게 어떤 걸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작가의 삶뿐만 아니라 그 작가가 관계한 사회적 관계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예술작품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다원주의로 향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화에 좀 애착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화를 하는 거를 좀 금기시라기보다는 굳이 왜 이렇게 파악을 했단 말이죠. 회화는 낡았다라는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가들을 만났고 인터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회화 작가들이 다 너무 다르니까 이게 하나 이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넓게 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여기에요. 그 어떤 학제적인 커리큘럼이 그런 배경 속에서 회화를 약간 낡은 것으로 취급하는 그거에 대한 약간 반발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신 거라면 그거를 제외하고 회화라는 매체 자체에 빠져들거나 매혹된 지점은 혹시 뭐예요? 그거랑 분리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좀 분리할 수 없는 측면이긴 한데 잠깐 휴지기에 있습니다. 회화에 대한 애착이. 아 진짜요? 이걸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하고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론뮤익 하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막 사진 찍고 하는 모습이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되게 미술관을 미술관답게 활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관조의 장소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게 너무 잘 요약되고 저는 그런 것이 되게 사람을 어쨌든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그 몰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 이제 현대미술관 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침잠의 공간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오히려 사람을 몰입하지 못하게 만든다? 네, 그런 느낌인 듯 한데 그래서 현실과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필연적인 조건으로서 우리가 거기서 꿈을 꿀 수가 없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꿈을 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미술관에서 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어수선해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편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고 싶은 편? 네, 해보고 싶은 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왜 생각을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왜 자꾸 하고 싶어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그 더 깊게 생각 안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오늘 대화 나눈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코랄에서 뵀을 때는 얘기하기도 했지만 약간 서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는 약간 깊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나름의 대화가 되게 재밌었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 글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실패한 글에 저도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굉장히 감사하고 다음에 또 뭔가 그 기회가 있다면 또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